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김지희 교수입니다. 이 과정은 딥러닝의 기초이고 그 기초 부분에서 먼저 딥러닝 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딥러닝 소개에 먼저 딥러닝 기술에 대한 소개, 그리고 그 역사, 그리고 현재 성공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딥러닝 기술 소개입니다. 여러분 이 도표에서 보이시듯이 인공지능이라는 단어, 머신러닝이라는 단어, 딥러닝에 대한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관계일까? 사실 인공지능이 제일 큰 범위에 있는 분야이고 그 안에 기술 중에 머신러닝이 있고 머신러닝의 다양한 방법 중에 딥러닝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사실 여러 가지 이론들이 공통되기 때문에 먼저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함께 같이 보고 그 다음에 딥러닝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범용 기계식 컴퓨터라고 되어 있는데 잘 알려진 레이디 아이다 러브레이스하고 찰스 베비지라는 분이 1837년에 아날리티컬 엔진이라는 어떤 범용 컴퓨터를 아이디어를 내셨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컴퓨터, 거기에는 로지컬 컨디션도 들어가고 순환 룹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장 구조가 들어가는데 그런 로직들이 이미 1837년 이런 기계식 컴퓨터의 아이디어에서 생성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1950년 알란 튜링이라는 분이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라는 논문을 발표를 하게 되죠. 그게 상당히 유명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 튜링 테스트라던가 AI의 여러 가지 주요 개념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튜링 테스트가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튜링 테스트라는 거는 컴퓨터하고 사람하고 두 개의 다른 방에 들어가 있고 내가 컴퓨터에 질문을 하고 또 한쪽에는 사람한테 질문을 했을 때 두 가지 다른 어떤 대상들이 말하는 거를 봤을 때 이쪽이 컴퓨터인지 이쪽이 사람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순간까지 갔을 때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 보통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머신이 또는 컴퓨터가 사람의 흉내를 제대로 낸다 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거 외에도 기계가 학습한다? 기계가 어떻게 학습할까? 사람의 학습과 비슷할까? 또는 사람의 지능에 대한 흉내를 내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유명한 그 문구가 Can computer think? 라는 문구가 있었죠. 자,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기존의 프로그램과 많이 다르죠. 어떻게 다른가? 여기 도표에 보시듯이 위에 기존의 프로그램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어떤 문제를 프로그램하죠. 문제를 풀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프로그램에 적용시켜서 그 결과를 내게 되죠. 거기에 비해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은 데이터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면은 스스로 알아서 이 컴퓨터가 알아서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 이거를 다시 모델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뉴에 프로그래밍 하지 않고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부여하는
그런 분야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또는 모델을 학습하게 되는데 머신러닝, 딥러닝은 그러니까 예상되는 데이터 또는 얘들을 주어주면은 그러니까 관련된 실행하는 규칙, 또 모델, 아까 말씀드린 모델, 프로그램을 찾아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입력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에 관련된 예상되는 아웃풋, 출력값 그리고 우리가 모델을 만들었을 때 그 모델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성능의 측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델을 생성하기 위한 핵심 문제는 예상 출력 값에 근접할 수 있는 우리가 원하는 데 근접할 수 있는 입력에 대한 유용한 표현을 학습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표현, 모델 이런 것들이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표현이란 말이 다시 나왔어요. 표현은 데이터를 보는 어떤 방법 또는 데이터를 코딩하는 인코딩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다양한 표현 방법 중에서 내가 주어진 문제에 어떤 방식이 제일 효과적일까? 그리고 그 표현을 학습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야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가?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먼저 하나의 예로서 분류 문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줬는데 이게 A냐, B냐, C냐 이런 분류를 하고 싶다 했을 때 입력 데이터가 있고 예상 출력값, 이 데이터는 A야, 이 데이터는 B야 라는 출력값이 있고 그 다음에 성능, 나는 뭐 90%의 성능이 필요해, 정확도가 필요해 이렇게 되겠죠. 원본 데이터가 1번에 들어옵니다. 자, 데이터가 지금 어떻게 보면 현동의 상태예요. 어떻게 분류해야 되는지 섞여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좀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좌표, 지금 X, Y 상의 2차원 평면에 있는 데이터에 좌표를 조금 변경시킴으로 해서 정리가 되는 느낌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이 축을 중심으로 해서 까만색 점들과 하얀색 점들이 나눠지게 되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가면은 아예 데이터의 표현을 바꿔줌으로 해서 데이터들이 Y축을 중심으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뭐 간단하게 식을 X가 0보다 크다 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버릴 수가 있죠. 모든 까만 점은 X가 0보다 큰 쪽에 있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머신러닝이라는 게 가능한 이 경우에는 이런 선형, 다양한 선형에 대한 가설 공간, 이게 하이퍼테시스 스페이스라고 영어로 하는데 가설 공간 안에서 제일 좋은 표현이 뭘지를 학습하는 또는 탐색하는, 그 중에 가능한 것 중에 탐색하는 것이다. 자, 이런 탐색을 하기 위한 기본 구성은 우리 모델의 스페이스, 가설 스페이스가 우리는 아까 같은 경우 선형 또는 뭐 동그라미가 될 수 있고 어떤 구 형태가 될 수 있고 어떤 모델의 가설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모델을 평가, 내가 원하는데 얼마나 근접하는지에 대한 평가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평가에 따라서 제일 좋은 솔루션, 제일 좋은 모델을 찾아가는 최적화 방법,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은 다양한 모델이 있을 수가 있어요. 방금 본 선형의 모델도 있고 여기에 이제 트리 형태의 모델도 있을 수가 있고 규칙, 뭐뭐이면 뭐뭐이다 라는 이런 규칙이 있을 수도 있고 데이터 자체도 또 모델이라고 합니다. 인스턴스 베이스 러닝 같은 방법이 있고 그래프 형태의 모델도 상당히 중요한 모델 중에 하나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부분이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모델이죠. 그 외에 효과적인 뭐 서포트 벡터 머신, 앙상블, 앙상블은 사실 여러 개의 그 모델을 합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번에 배우는 거는 신경망을 중심으로 하죠. 자, 모델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양한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과목을 이전에 들으셨다면은 많은 부분이 친숙하실 거고요. 대표적으로 accuracy 정확도, precision recall, squared error, likelihood, cross entropy, KL divergence 등등 다양한 평가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에 나온 방법들이 딥러닝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간단한 예로 스퀘어드 에러가 보여지는데요. 여기 2차원 평면에 XY축으로 데이터들이 있고 우리가 예측한 게 이 선이라고 했을 때 이 선과의 차이, 선이 나타나는 게 이 예측 모델이고 그 차이를 가지고 스퀘어드한 거, 스퀘어드 에러. 이걸 에러 또는 로스라고도 부르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사실 이 차이들의 합의 제곱이 제일 작아지는 거, 제일 작아지는 W를 아그민이죠, 미니멈. 이 W를 구하는데 이 스퀘어드 값들이 제일 작아질 수 있는 그런 W를 구한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죠. 자, 딥러닝의 또는 머신러닝의 구성 요소로 아까 말씀드린 최적화가 있어요. 옵티미제이션. 어떻게 이렇게 평가를 한 다음에 에러가 있다는 걸 평가를 한 다음에 모델을 조금씩 변경을 시켜서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조정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제일 좋은 모델, 우리가 기준에 따른 제일 좋은 모델로 갈 수 있도록 여기 안정적으로 가이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관건입니다. 여기에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 보여지는데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가 요게 모델을 나타난다고 그랬죠. 모델을 조금씩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냐 하면은 이 에러 또는 로스를 W를 바꿔서 제일 적게 할 수 있도록 그 경사를 구합니다. 자, 여기에 그레디언트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요거죠. 로스를 또는 에러를 W를 기준으로 해서 줄이는. 자, 어떻게 하면은 로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W를 변경시키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구하는 것이 제일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이게 기울기예요. 그레디언트, 기울기. W를 로스를 기준으로 제일 줄일 수 있는 에러를 제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는 게 뭐냐? 자, 요게 지금 현재 W인데 W를 로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바꿔갑니다.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여기가 미니멈으로 했을 때 아이디얼하게는 여기까지 가도록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다루고 있는 스페이스는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거든요. 밑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시작했다면은 이 그레디언트를 따라서 가다가 여기에 그냥 스톡 될 수도 있어요. 거기서 머무를 수도 있지만 다행히 좋은 알고리즘들은 여기에 피해서 실제의 글로벌한 미니멈까지 갈 수 있도록. 이 미니멈이 뭡니까? 에러가 제일 적은 그런 곳으로 유도를 시키는 거죠. 자, 이제는 좀 뒤로 물러서서 학습의 종류. 이거는 이제 전반적인 머신러닝의 개념으로 봤을 때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방법으로 훈련을 시키냐의 관건인데 모든 데이터의 정답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 하는 학습이 지도를 하는 학습. 우리 결과를 알기 때문에 지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답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떤 표현, 아까 말씀드린 모델을 만들어가는 이런 비지도 학습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군집 알고리즘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죠. 반지도는 그거의 한 중간 또는 뭐 약간 비지도에 가까운 방법인데 데이터가 몇 개만 원하는 정답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 이게 되게 현실적인 게 우리가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지만 정답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알고리즘들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다른 지도 방법이 있는데 강화학습이 있어요.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어떤 행동에 대해서 정답에 대한 그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보상, 이쪽으로 가면은 더 좋아, 저쪽으로 가면 나빠, 이런 어떤 리워드의 가이드를 해서 모델이 생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역사를 잠깐 보시면은 초기에 신경과학자들이 뉴런이라는 걸 보고 이거를 어떻게 우리의 컴퓨터에 매핑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943년 맥클럭하고 피츠라는 이런 신경과학자하고 논리학자 두 분이서 뉴런 이진법 논리 모델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 왼쪽의 그림에서 뉴런이 보여지는데 인풋과 아웃풋. 사실 뉴런이 작동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바이너리. 이게 액트 하냐, 액트 안 하냐. 결정이 이것이냐 아니냐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신경의 전달이 됐을 때에 액티베이트 되는 거고 아니면은 가만히 있는 거죠. 액티베이트 안 한 상태.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모델을 했어요. 생물학적 뉴런의 기계적인 모델이죠. 근데 49년에 이거를 조금 확장시켜서 도널드 헤비라는 분이 헤비안 러닝이라는 말씀을 했어요. 뭐냐 하면은 자, 내가 이쪽을 활성화시키는데 주로 같이 활성화되는 부분이 어디냐? 뉴런의 부분에서 서로 이쪽 어떤 특정 부분과 또 관련된 부분의 긍정적인 상호관계에 대한 학습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사실 크게 다른 점이 뭐냐면 여기에 뭐가 더 중요한지 X에서 X1, X2 점점점 있는데 사실 얘가 제일 중요하더라 하는 이런 긍정적인 신호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여기에 가중치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이 합쳐져서 1958년에 로젠블랏이라는 분이 퍼셉트론의 이론을 만들고 그전엔 주로 개념적으로 나왔던 얘기들을 실제로 구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 로젠블랏이라는 프랭크 로젠블랏이라는 분이 사진으로 나와 있고 오른쪽으로 그분이 구현한 퍼셉트론이 있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카메라에 부착이 돼서 카메라 영상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현했다고 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가중치 웨이트 값들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간단한 우리한테 지금 간단해 보이지만 그 구현에는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 자, 역사를 조금 더 보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퍼셉트론에 대해서 로젠블랏이라는 분이 상당히 좋은 앞으로 도구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이후에 1969년 마빈 민스키하고 세이머 페퍼트라는 분이 이분들은 주로 심볼릭 로직을 했던 분들인데 자, 이 퍼셉트론이 우리가 알고 있는 로지컬 게이트 XOR 아시죠? XOR 같은 간단한 로직도 학습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되고 한동안 신경망에 대한 연구를 잘 안 하게 됐죠. 근데 그거를 효율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근데 간단한 신경망이 아니라 사실 대규모의 신경망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고 그 사이에 이 사이에 중간에 이 SVM,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다른 알고리즘,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사실 전성기라고 했을까요? 많은 문제를 푸는 데 사용됐습니다.
그러면서 1986년 데이비드 루멜할트하고 제프리 힌턴이라는 유명한 그 딥러닝 연구자들이 훈련을 실제로 잘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든 거예요. 그게 백프로퍼게이션, 한국말로 역전파 알고리즘인데, 이 알고리즘이 개발되면서 실제로 훈련이 잘 되는 알고리즘으로 개발이 되고 연구가 다시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실용적인 연구를 이안 루쿤이라는 분이 1989년에 어떤 문제를 푸는 데 썼냐면은 손글씨, 손으로 쓴 글씨체, 숫자 같은 거를 잘 분리하고 기존의 다른 머신러닝 알고리즘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임으로 해서 이 성공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딥러닝 기술의 어떤 혁신은 크게 말하면 특성공학, 특성학습의 자동화라고도 할 수 있어요. 기존의 방법과 다르게 기존 위에 있는 게 기존 머신러닝 방법이고 밑에 있는 게 딥러닝 방법인데, 기존의 머신러닝 프로세스는 인풋 데이터가 있으면 사실 거기에 어떤 중요한 피처인지, 내가 가진 문제가 어떤 문제에 따라서 꽃 그림인지 산의 그림인지 또는 어떤 의료 사진인지에 따라서 어떤 특성이 좋은지를 수작업을 통해서 추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결과를 생성하는 데 비해서 딥러닝은 이게 한 번에 다 된다. 이게 여기에 말하는 종단갓 엔투엔드 러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특성공학이 필요 없게 된 것이 큰 특징입니다. 또한 관련돼서 이 학습이 멀티 레이어, 층이 여러 개가 있고 층별로 점차적으로 복잡하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만들어집니다. 또한 이 점층적인 표현들이 따로따로 하나 배워지고 또 하나 배워지고 이렇게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동시에 학습이 된다. 여기에 어떤 여성분이 있는 사진인데 이 원래의 이미지에서 간단한 특성, 그 다음에 이곳의 복합적인 특성, 더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이 이미지에 있는 게 차인지 사람인지 동물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되는데, 그러면 약간 질문이 드는 게 그럼 쉘로우 모델, 아까 퍼셉트런 하늘에 있는 것처럼 그거를 그냥 쌓아 올리면 딥러닝이 되는가?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모든 층들이 함께 조인트 피처 러닝이라고 써 있는데 학습이 된다는 거고, 만약에 내가 중간에 어떤 게 변경이 되면 전체적으로 같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체적인 작동 원리로 봤을 때 우리가 학습을 한다고 했을 때 학습이 뭐냐 하면은 이 아까 보신 층이 있잖아요. 층별로 우리가 추상적인 표현이 올라가서 만들어지는데, 이 점증적인 표현을 학습한다는 건 뭐냐면 이 층을 나타내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표현이라고 하는 같은 개념인데, 표현을 이 가중치를 통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표현을 점차적으로 바꿔주는 거, 적절한 가중치들을 찾아서 표현을 점차적으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기는 인풋이 밑에서 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 오는데, 인풋이 들어왔을 때 점차적으로 하이 레벨로 가서 결과로 나오는데, 이 사이에 있는 모델들의 표현을 바꿔주는 거죠. 학습이란 신경망에 입력되는 입력에서 타겟으로 가는 것이 정확하게 매핑될 수 있도록 모든 층의 가중치를 맞는 값으로 찾게 되는 그런 작업입니다. 자, 딥러닝이 또 why 딥러닝, 왜 우리가 딥러닝을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이전에는 사실 딥러닝이 또는 뉴럴 네트워크가 중요한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지고 컴퓨팅 파워도 많아지게 되면서 데이터가 점차적으로 많아질 때, 자, 데이터가 별로 많지 않을 때는 기존의 알고리즘하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하고 파란색 딥러닝의 차이가 별로 없고 오히려 어떤 때는 기존 알고리즘이 더 좋아 보이는데 이 성능을 뭐 예를 들어서 정확도라고 했을 때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많아질수록 그 차이가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드러나게 되었죠. 여기에 세 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 딥러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대표적인 인물로 제프리 힌턴, 요슈아 벤지오, 얀 루쿤이 잘 알려져 있는데 2018년 ACM 튜링 어워드가 뭡니까? 컴퓨팅 분야의 노벨 프라이즈죠. 노벨상을 타게 되면서 그분들의 업적이 많이 인정이 되고 더욱더 딥러닝의 중요성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역사를 조금 다시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한동안 딥러닝보다 SVM, 랜덤 포레스트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왜 그랬냐 하면은 딥러닝, 딥네트워크라는 것은 개념이 있지만 그거를 우리가 학습시키고 훈련시킬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되게 효율적인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한두 층의 모델만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층이 여러 개 쌓이면서 그 역전파라는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적용을 시키더라도 층을 따라가면서 사실 그레디언트,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거 그레디언트를 따라서 가는데 그레디언트들이 없어지는 0으로 수렴하게 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기 시작한 게 언제냐 하면은 2010년 고쯤 해서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기술의 발전, 알고리즘의 발전, 아이디어의 발전이 요 2009년, 10년 사이에 다양한 활성화 함수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가중치를 어떻게 아까 그 가중치 그림 보셨죠? 가중치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지 좋을지 그 다음에 최적화 자, 다양한 복잡한 그 굴곡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최적화를 해서 적합한 가중치 값을 찾을 것인가 이런 알고리즘, RMS 프롭, 아담 같은 알고리즘이 나오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는 10개, 수백 개의 레이어의 그 모델이 생기더라도 학습이 가능해지고 딥러닝이 빛을 내기 시작했다. 말씀드린 그 역전파 방법은 그 백프로퍼게이션에다가 뭐 배치 노멀리제이션 이건 정규화 방법입니다. 저게 지금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정규화 방법, 레지듀얼 커넥션 이 기울기 아까 손실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0에 수렴할 수 있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커넥션을 더하는 방법, 그다음에 컨볼루션에 또 여러 가지 트릭들이 생기면서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백 개가 아니라 뭐 여러분들이 원하면 수천 개의 레이어도 가능해졌고 하드웨어, GPU 서버들의 발전 그리고 데이터의 폭발적인 성장을 통해서 발전이 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공 사례.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제일 많이 들은 게 뭘까요? 이 고플레이 맨 마지막에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고 등 바둑에 대해서 게임 성과들이 혁혁하지요. 그 외에 이미지 분류, 음성, 인식 내가 지금 말하는 것도 인식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쓰는 글씨도 잘
알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번역, 그 다음에 텍스트를 말로 바꿔주는 거, 그 다음에 구글이나 아마존의 알락사 같은 그 음성 스피커들이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사람과 비슷할 정도로 자율주행이 발전하게 되고, 여기도 구글, 바이두, 빙과 같은 데서는 이 광고를 또 하게 되는데, 타겟티드 광고라고 하죠. 개인화된 광고들이 또 많이 발전되죠. 그리고 웹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되는 서치 엔진들, 네이버 서치 엔진 포함해서 이런 서치 결과들이 좋아지고 있고, 질의응답에서도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성공 사례까지 이 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